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전인 지난 2013년과 2014년 통진당이 하부 당원들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동조합원 등 개인 자격의 후원자가 노조 등 1차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시도 당직자 등 2차 모금자가 이 돈을 걷어 통진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다시 이 돈을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불법 정치자금은 모두 6억 7천여만 원. 옛 통진당 전 의원 등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것도 모자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혐의로 도덕적인 흠집까지 내어서 진보 세력을 주저앉히려는 의도가 검찰 관계자는 회계자료 분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중앙당 회계 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옛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와 전 국회의원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지난해 12월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사퇴한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저의 힘든 마음은 일단 묻고 떠납니다. 발단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성추행 의혹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직원 17명은 호소문에서 박 대표가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자 직원 광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박 대표가 몸을 더듬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고 직원들도 고소로 맞섰습니다. 경찰은 수사 8개월 만에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폭언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고 막말 폭언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는 곽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회식 참석자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꾸 스토리를. 경찰 관계자는 인격 살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호소문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서울시장 직원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한 상황.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호소문이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호가하는 명품 와인 로마네 꽁띠입니다. 와인 애호가로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 박재천 회장에게서 이 와인 한 병과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사촌 동서인 유모 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고 4억 7천여만 원의 고문료도 받게 했습니다. 코스틸에 철강 원료를 몰아주고 2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보장해준 대가였습니다. 정 전 회장의 측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수시로 금품 로비를 받았습니다. 34차례에 걸친 골프 접대와 해외 골프 여행은 물론 금두꺼비도 로비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측근들과 고스톱판을 벌일 땐 협력업체 대표를 불러 판돈을 대신 내게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1,6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이런 비리 행태까지 공개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영업이익 4조 원 감소, 부채 20조 원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상처를 포스코에 남겼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8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모두 32명을 재판에 넘기며 포스코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전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다리를 절며 느릿느릿 골목을 걸어가는 남성. 짐이 가득 든 쇼핑백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61살 허모 씨가 59살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허 씨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자신의 운동화와 소지품을 챙겨 이곳을 지나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몰라. 대단한 젊고 예쁘고. 피해 여성과 허 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온 사이. 허 씨는
보름 전 두고 간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평소 때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다. 정황상으로도 본인이 이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점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허 씨는 과거에도 연인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15년간 복역하다 5년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상입니다. 주인공은 서울시룡 음악고등학교 3학년 이혜진 양. 이 양이 부르는 곡은 세계적인 영국의 팝 가수 아델의 헬로우라는 노래입니다. 묵직한 중저음에 폭발적인 가창력의 아델이지만 여고생 이양도 뒤지지 않습니다. 국내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 지난 5일 첫 공개된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조회수 900만 건, 페이스북 등을 합쳐 일주일도 안 돼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원곡자 아델의 출신지 영국 매체조차 믿을 수 없는 목소리라고 극찬했고, 미국 ABC 뉴스는 원곡보다 나은 곡이 나타난 것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you see Adele, which reminded us of Adele's own words when she said, I don't make music for eyes, I make music for ears.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이혜진 양은 쏟아지는 찬사에 부족한 실력에도 감사하다며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세 분과 먼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치 냉장고냐 아니면 스마트워치냐, 소비자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경차업체들이 사은품 경쟁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철진 평론가, 사은품도 솔깃하고 심지어 할인폭도 제법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경차 대전은 1998년 이 대우차 마티즈 대 현대차의 아토즈 경쟁이었었는데요. 시간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경차의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차의 혈전, 바로 기아차 모닝 대 한국 GM의 스파크인데요. 이 두 회사 지금 거의 출혈 경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할인액과 사은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현금 할인 130원, 130만 원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지폐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한국 GM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할인 40만 원에 아니면 사은품 삼성 스마트워치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이 최대한 할인과 사은품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차 할인 전쟁. 마침 경차의 취득세 감면도 2018년까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자면 경차를 구입하기엔 정말 최적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이 경차의 매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일단 가장 컸던 게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 이 취득세라고 해서 차값의 4%를 내게 되는데요. 이 취득세 감면이 당초 올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세 자체도요, 경차가 가장 저렴하고요. 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절반 정도 할인이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히든카드, 바로 유류세 환급이 있죠. 경차 같은 경우에 카드를 만들 경우에 10만 원 한도에서 이 유류세를 또 환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이 경차의 매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차 혜택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불황엔 경차가 잘 팔리는데 이렇게 파격 할인 사은품까지 안기는 이유, 지금 경차가 잘 안 팔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출혈 경쟁을 펼치는가? 물론 주도권 싸움도 있지만은요, 이 한국 시장 자체에서 이 경차의 소비, 그러니까 경차의 매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같은 경우에 연간 20만 대는 아주 쉽게 넘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1년간
글쎄요, 한 18만 대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경차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이제 소비자들은 준준형차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차 업계, 경차 라운드에서는 역시 이렇게 출혈 경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패권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경차 시장이 줄어들긴 줄어들었군요.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긴 한데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그렇다면 경차 시장에서 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재 경차 가격대를 보면 900만 원대 후반에서 뭐 이런저런 옵션을 다 갖출 경우엔 한 1,400만 원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산업이 마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영업이익률을 올려도 이제 5%에서 7% 정도인데 가령 1,000만 원 차에 현금 할인을 100만 원을 해주면은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이렇게 출혈 경쟁에 나선다. 그만큼 이번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의 싸움이다.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패권 경쟁 때문에 어쩌면 우리 소비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3개월, 6개월 이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차원에서 뭐 부품을 싸게 공급한다든가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줄인다든가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할인 혜택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개월 정도로 그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전화 부스인데요. 최근 ATM 기기가 설치되고 인터넷 접속도 가능한 공중전화 부스가 새롭게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ATM의 무료 와이파이까지 만능 부스로 변신한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방치됐던 공중전화 부스가 만능 부스로 변신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중전화 부스를 이른바 만능 부스로 바꿨습니다. 바뀐 부스에는 기존의 공중전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먼저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이 비치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위협을 받은 시민이 부스 안으로 대피한 뒤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런 만능 부스를 5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시민 안전도 지켜주는 공중전화 부스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이 사기의 바탕에는 하일성 씨의 발목을 잡은 또 다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일성 씨의 인생 유전, 김태원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저도 하일성 씨의 팬입니다. 하지만 하일성 씨 안타깝게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일성 씨는 야구 해설로 모은 돈으로 강남의 100억대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일성 씨 지인인 조 씨가 이 강남의 빌딩을 매각해주겠다 이렇게 하일성 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일성 씨는 이 조 씨를 믿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문제는 건물이 매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매각대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일성 씨에게 양도소득세 10억 정도만 부과가 됐었고 이 하일성 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체납자가 되기도 했고 또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하일성 씨가 방송 출연료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고는 하지만 사채이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일성 씨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었고 급기야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3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 지인 하일성 씨를 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하일성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맙니다.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일성 씨의 이와 같은 인생 유정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일성 씨도 갚지 못한 3천만 원을 빨리 갚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일성 씨의 건물을 매각해주겠다 했던 조 씨 빨리 그 매각대금 전액을
하일성 씨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일성 씨를 비롯한 하일성 씨의 다른 채권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하일성 씨 2013년 채널A 방송에서 건물 매각 사기를 당했던 당시 심정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를 진짜 나하고 20년 동안 형동생 하는 아이가 지가 팔아준다고 팔았는데 이놈이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을 내가지고 하다가 나는 건물값 30억도 못 받고 세금만 12억을 내는 거예요. 왜 뭐야? 돈이라는 건 발이 4개가 달려서 돈이 도망가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돈 못 쫓아가. 근데 돈이 나를 쫓아오면은 내가 돈 싫어서 도망가도 내가 못 도망가. 그냥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네, 매각 대행 사기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 하일성 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하긴 한 건데 그것이 형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빌딩 자체의 가액은 뭐 30억에서 50억 사이에 네. 뭐 상당한 빌딩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건 맞고요. 이 매매를 후배가 대행을 해줬었는데 그 대행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일종의 뭐 하일성 씨는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장난을 좀 친 것 같습니다. 네. 가령 뭐 채권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채권자하고 나눠 갖는 이런 형식으로 오히려 건물값은 다 빼돌렸고 어쨌든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니까 그 네. 세금은 고스란히 하일성 씨가 덮어 쓰게 된 아마도 거기서부터 이 재정 상태가 무너지게 됐고 이 정말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하일성 씨의 해설가로서요. 지금 이렇게 이제 3천만 원의 사기 범으로까지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 강남에 참 수십억대 빌딩이 있다가 사채까지 끌었었다는 게 참 네. 지금 저희가 제목이 인생 유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방송 출연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어도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보니까 집도 파시고 차도 파시고 모든 걸 다 처분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생활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사채 이자가 워낙 세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도 사채 그 채권자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인한테 3천만 원을 빌린 거죠. 일단 빨리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근데 글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단순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는 검찰에 조금 더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 빌딩 거액의 그 고가의 빌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갚지 못한 사기범을 전락한 하일성 씨의 인생이 좀 안타깝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일성 씨가 그렇게 뭐 잘못한 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사기를 네. 친 꼴이 됐는데 네. 이런 경우 정상 참작 되지 않습니까? 뭐 참작은 되긴 될 거예요. 액수가 뭐 그렇게 큰 액수는 네. 아니고 억이 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작 사고 되긴 될 텐데 문제는 그 하일성 씨의 건물 매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돈을 못 받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일성 씨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사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마 하일성 씨가 기소를 된다고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 얘기는 하일성 씨가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제재 논란이 지금 열흘째 계속 확산이 네.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건이 좀 오래됐으니까 좀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래됐어도 뭐 불과 한 열흘인데요. 예.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이유는 뭐 인기 최고죠. 네. 신곡 발표를 했어요. 네. 채셔라는 앨범을 냈고 23이라는 자작곡이 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제재라는 노래가 들어있었어요. 네. 이 제재라는 제목을 잘 보시면 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스테디셀러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제재인데요. 어린 소년입니다. 아동 학대를 당하고 민기뉴 나무아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재라는 그 인물을 차용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조금 야릇해요. 네, 그래서 이 동력 출판사라고 하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번역해서 출간한 출판사가 예. 아이유에게 공개 항의를 합니다. 그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아이유 씨 제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다소 이 어린 아이 제재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듯한 느낌의 가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와서 어린 잎을 가져가 꽃을 꺾어줘 또는 제재를 섹시하다라고도 표현하고 교활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재라는 인물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 그리고 특히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게 누리꾼들은요. 소아성애적인 코드도 숨어 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아이유 씨가 상당히 궁지에 몰렸고
해명도 했습니다. 네. 노래 속의 제재는 자신이 해석한 제3의 인물이다. 전혀 다른 인물이다. 네, 소설 속의 제재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 제재의 성질만을 자신은 빌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과는 또 정중히 했어요. 어쨌든 제재를 사랑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 앨범에 대한 자신의 욕심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고 해외에서까지 아이유가 알려지고 이 제재 논란이 알려지고 이 또 노래 가사 내용이 알려지고 롤리타냐 아니냐 아주 논쟁이 시끄러웠는데 여기 우리나라 평론가가 다 가세했습니다. 허지웅 씨 같은 경우는 출판사가 책을 팔 욕심에 과도하게 이 상상, 해석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뭐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회수 선생 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엊그제 동력 출판사가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상상과 해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우리 출판사 쪽은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이 아이유 씨의 제재를 낯설게 받아들였다. 어쨌든 이런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한다. 그랬는데 이 쟁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아이유의 제재라는 곡이요. 타이틀곡 외에는 사람들이 잘 안 찾아 듣거든요. 이 음원 차트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논란에 관심을 받으니까 이 동력 출판사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좋은 책인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잘 들춰보지 않다가 책의 판매가 6배 늘었다고 해서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 논란이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난 게 그러니까 문화평론가들하고 뭐 지금 이회수 씨도 얘기를 했고요. 진중권 씨도 그렇고 허지웅 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을 왜 이렇게 탄압하느냐. 네티즌들이 이렇게 비판을 가했고 출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어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더 들끓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 보면 생산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서 자, 이 문학이 담고 있는 상징과 가치가 뭐냐? 또 이 대중문화에서 아이유라는 젊은 가수가 해석한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이런 이제 생산적인 문화 논쟁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아이유 씨가 워낙 유명한 대중가수다 보니까 또 호불호 논란, 어찌 보면 안티 팬들의 악플과 또는 아이유 씨를 그냥 보호하려고 하는 또 이 어떤 열정적인 팬들의 그 방어와 이것이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문화적 가치 논쟁은 다 사라지고요. 결국은 아이유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이 논란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제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면상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윈윈윈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곡을 발표한 아이유 씨가 뭐 지금 탑으로 올라가면서 또 혜택을 받고요. 책을 낸 동력 출판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판매량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지금 논쟁에 붙은 네티즌과 독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양서 아닙니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또 읽어보면서 생각과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많은 지금 논란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윈 했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사실 뭐 이회수 씨나 소재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창작자의 어떤 자유를 조금 더 옹호하는 쪽. 맞습니다. 허지웅 씨나 진중권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자유를 또 얘기하는 맞습니다. 쪽. 이렇게 좀 분분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려서 싸우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좀 아이유에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그것이 윈윈윈이긴 하지만요. 결국에 그 로리타 콤플렉스에 대한 어떤 아이유의 이미지 소비 방식에 대한 또 비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라는 한 곡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아이유라는 가수가 사실은 미성년자 시절에 일찍 데뷔를 해서 여고생 시절에 이미 이제 인기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10살 차이 나는 장기하 씨하고 열애를 또 상호 인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20대 연애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아이유가 성공해온 것에 대한 지금 이제 역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중들의 롤리타 선호, 그러니까 이제 소아성애적 성향에 기대서 성장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이 롤리타가 문화 영역에서 하나의 취향일 수는 있지만 사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 국가들은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중문화 현상에 지금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해석될 때는 어디까지 좀 자유로움이 포용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이 다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이유 씨가 오래 가수 생활 해야 되잖아요. 젊은 분인데.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한 한 대중가수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과연 아까 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이미지에 또 주는 타격, 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채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오리털 재킷인데요. 최근엔 구스다운이라고 해서 거위털로 만든 패딩도 인기입니다. 이런 오리털 재킷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거위털 패딩을 만드는 과정인데 좀 흐릿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정없이 거위의 네, 살아있는 거위를 지금 예, 털을 뽑고 있죠. 뽑는 네. 장면이 보이죠? 중요한 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속살도 벌겋게 드러나고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서 또 그대로 꿰매는. 예. 그럼 저런 지금 거위가 또 털이 나면 또 뽑기 위해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뽑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네. 최근에 뭐 홈쇼핑이나 백화점에 나가 보시면은 이제 구스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거위털의 제품들이 가격이 한 20% 정도가 다운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오리에서 거위로 대폭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저렇게 강제로 사료를 먹여서 키운 다음에 살아있는 거위털을 뽑는, 이제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어쨌든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것으로 밝혀져서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스다운이, 그러니까 이 덕다운에서 구스다운이 많이 싸져서 좋기는 하지만 또 그 내면에, 이면에는 또 저런 동물학대도 숨겨져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동물학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 격언을 보세요. 우리가 세금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프랑스의 재상이 이런 말을 했죠. 고통 없이 거위의 털을 뽑는 것처럼 과세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21세기 현대인데 고통이 있네요. 거위가. 네. 아, 그 격언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도살 직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털을 뽑힌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거위털, 뭐 착한 거위털 인증 마크가 부착된 패딩 옷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또 영상을 보니까 굳이 우리가 겨울에 또 거위털이나 오리털 입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거위털을 입는 게 좀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 한 차례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 이런 실험 많이 합니다. 거위털, 그러니까 구스다운, 또 오리털인 넉다운, 그다음 최근에 개발한 열충전대라는 그런 이 저켓들이 있는데 일단 보온으로 따졌을 때는 저 세 개의 제품이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인공 충전재도 많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보온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럼 왜 구스다운 거위털을 높게 쳐주냐? 보건력에서는 좀 압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탁 놨을 때 이 솜이 다시 탁 돌아오는 이제 그 힘에 있어서 거위털이 뭐 가장 좋다. 또 그게 나중에 열 지속성에서는 좋다는 건데 보온력 자체로는 큰 차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 보온력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너무 비싼 건 사실이죠. 가격 차이는 크죠. 네. 왜 이렇게 가장 큰 비싼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어떤 여러 가지 가격 효과도 네. 있기도 하고요. 그 보건력이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온 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열 충전재라고 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나 기능 꼼꼼히 따져서 현명한 겨울 채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치 패널로 새롭게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심판론에 이어서 은혜 갚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발언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 갚기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할지. 왜냐하면 바로 총선 심판론 다음 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언론에서 조간 보니까 저 얘기를 많이 이제 했던데 역시 이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저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뭐 그냥 그 참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말을 한 주체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제3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제 사실 저 발언하실 때 저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벨기에 참전 용사들 얘기를 그렇죠. 했죠. 벨기에 참전 용사가
이제 벨기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 되는데 기여를 했던 게 6.25 때 많은 그 유엔군들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인데 다 이제 전후맥락을 딱 떼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니까 배신의 정치 시리즈 마지막 종결편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많이 나간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더 좀 반대로 좀 보는 경향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배신의 정치 심판 6월 25일 날 시작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고 네. 은혜를 갚아라. 진실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총 초장 중장 동장의 3단이 마지막 마무리됐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거로 유치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중의적으로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선거법 논란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운영 네. 관리자로서 더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어제 선거가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에 참전했던 것들을 은혜를 갚는 것을 꼭 기억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중의적인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고 아마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메시지 팀들이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다분히 열어놓고 썼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의 저인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저 행사에서 저렇게 발언했다면 전혀 뉴스 밸류가 없겠죠. 뭐 은혜를 우리 참전 용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황 총리가 만약에 저 발언을 했다면 아마 신문에 그 네. 워딩이 기사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침에 우리가 토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제 메시지를 날린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강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해석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 뭐 어찌됐든 최근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일 있었던 진실한 사람 발언에 이어서 어제 은혜로운 발언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강경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권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과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듣고 와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네, 여론당이 문제 발언이었죠. 예. 잘 될 수 있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네. 이것이 결국에 탄핵 소추안을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발의하게끔 했던 바로 그 발언이었죠. 네. 예. 그 발언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문재인 근데 대표가. 사실은 이제 저렇게 한다고 해도 야당의 입장에서 총공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총공세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게 되거든요. 역설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그때 새누리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밖에 논리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총공세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정운영으로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중의적인 표현이었지만 대통령이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현재 새누리당에게도 좋지 않다. 대통령과 좀 당청이 분리돼서 대등하게 가지 못하고 청와대를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국민들 눈에는 국민들이 저걸 다 보고 있는 데서 좋지 않을 거다. 그건 꼭 분명히 지적하고 그런데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어록을 분석하는 데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핵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뭐 과잉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야당은 별로 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새누리 당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낼 때 야당과 일부 비박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사실 야당은 지금 별로 안중에 없고 새누리당 내의 친박과 비박의 전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게 더 이제 큰일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세요. 누가 진박이냐, 예. 누가 가박이냐, 누가 칭박이냐.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을 칭해서 용박 스스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해서 이 박 시리즈로 지금 다 이 개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참 이례적인 게 배신의 정치 이것도 야당 뭐 지도자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해석되기로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발언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권 여당 내에서 당청 관계도 문제지만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그 대통령의 사람들과 대통령의 사람이 아닌 여당의 이제 인사들이 격돌하는 것이냐, 이게 훨씬 지금 흥미진진한 대목이라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2004년도 분명히 저 장면이 아마 그 관훈 토론인가 하여튼 기자하고 그랬죠.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저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앞단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초기에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계속 못하게 이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라통 터지는 건 똑같아. 그렇죠. 국회에 발목 잡혀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단은 똑같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어딩은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게 문제적 발언이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얘기는 진실한 사람을 좀 뽑아달라.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설적으로 했고 이제 애들로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그 결과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 탄핵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열린우리당 돌풍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죠. 예, 탄핵 역풍이죠. 그렇죠. 역풍이 불었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풍이 불겠죠. 그러니까 그 시즌까지 못 나가겠죠. 역사의 교훈을 뭐 네, 돌아봐야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비박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박, 가박, 뭐 용박 여러 가지 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제 친박계 이한구 의원이 했던 발언 한번 보시죠. 요새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자꾸 친박이 아니라 용박 비슷한 행동들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네, 용박까지 용박. 나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용할 용자를 그렇죠. 써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전에 학생운동권들이 반미하다, 뭐 용미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을 이용한다, 용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 청와대 주변에 뭐 용박, 탈박, 뭐 짤박, 뭐 짤박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저는 짤방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짤박은 또 처음 보는데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이게 무슨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당 공천권에 관련된 입장들이 굉장히 강경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생기는 사실 160여 명의 여당 국회의원을 너무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신진 도전자들도 이중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다시 한 3개월 전에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어디로 가 있는지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진짜 친박을 가리기 위한 진박 줄서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용어를 한번 살펴보죠.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박 쪽에서는 짤박과 탈박이 있고요. 친박 쪽에서는 원박과 신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짤박 누굴까요? 아하. 잘린 잘린 박이죠. 친박이었는데 잘린 경우.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해당돼서 거론되는 분들이 불만이나 항의를 표시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기 때문에 모두 다 친박이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는 정말 지금 대립각이 서 있는 상황이고, 진영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랜만에 보고요. 한성교 의원, 또 이해운 의원도 정말 친박의 꽤 중진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분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유승민, 진영, 한성교, 이해운, 이런 김종인, 이상돈,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는 친박이 아닌 분들인데 아니 이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짤박, 탈박으로 나뉩니까? 저 부분들은 아마 자의적인 이탈과 타의적인 이탈의 차이일 거예요. 짤박은 타의적인 이탈인 거고. 짤박은 타의적인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짤박 좀 속된 말 잘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의탈이 되신 분들은 저분들은 현역 정치인들입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에 대해서 저렇게 4가지 또 대여섯 가지로 분리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의 힘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콘크리트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도 안 깨졌던 콘크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도 본인들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는 대통령 콘크리트가 필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웬간하면 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과의 어떤 이념 갈등이나 노선 갈등, 가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처울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타의적으로 잘려 나간 것이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밑에 있는 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은 아니신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출신이고 정치권에 발을 디디실 뻔했지만 어찌됐건 이 정부 들어서 중용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대통령을 떠난 그런 케이스라서 아마 자의적인 것, 타의적인 것. 뭐 그래서 탈박이란 표현을 쓴다. 네. 다음으로 원박 보겠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정현, 홍문종. 진실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용박인가요?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친박이란 의미죠. 지금 원박이라는 건. 그렇죠. 원래부터 친박. 네. 그리고 밑에 뭐 신박 한번 띄워보실래요? 신박. 예. 신박은 누가 있을까요? 새롭게 원씨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원유철 현 원내대표가 있죠. 뭐 김태호 최고위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 친박의 이제 원박, 신박들 중에서 정말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진박, 진짜박이 누구냐는 거죠. 예.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진실한 사람과 대통령을 찾는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게 청와대의 고민일 거예요. 청와대가 이게 누구누구는 진짜가 누구는 아니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건 오히려 박상원 소장님이 여당 쪽에 많이 밝으시니까 김무성 대표는 어디 박입니까? 네. 저희가 그걸 모르겠어서 김무성 대표를 지금 빼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가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 계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박이라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만든 적이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친박, 비박 뭐 여러 가지 박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박근혜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 독재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중심에는 원튼 원치 않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이제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에 있어 이제 온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계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은 뭐냐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이 국회를 향해서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 민생법안 통과시켜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진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레임덕이 온다면 나의 피해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피해 아니냐. 그걸 막게끔 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워딩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저기서 뭐 비박, 짤박 뭐 이 문제든 저분들의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 한 번도 뭐 이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뭐 짤박이고 뭐 이렇게 구분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좀 만들어내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박상원 소장께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예. 한번 보시죠. 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대구 수성갑에 총선 때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절제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밑바닥 민심은 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죠. 김문수 지사는 아니, 친박인가요? 친박으로 친박의 사진을 붙여드려야지 맞죠. 여긴가요, 여기? 예. 근데 결국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성갑이 녹록한 지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공청동 공천이지만 그 대구 지역이라는 게 공천이고 당선인데 상대는 김부겸 전 의원이거든요. 김부겸 전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대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버리고 대구에 내려간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작도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콘크리트의 30%를 뭐 대구는 더 하겠죠. 그거를 하나라도 다 뭐 전에 흡수하지 못하면 승부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저 말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김무성 대표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해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일종의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어떤 공천 지분을 일정 부분 좀 인정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박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워딩을 나의 척건들, 그러니까 내 후반기 임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한다 칩시다. 이 문제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왔던 공천 방식의 문제는 일단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TK 지역이라 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영향이 압도적인데 굳이 우선 추천제를 전략공천으로 이해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도 대통령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뭐 신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것은 공천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그 공천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처남이 지금 강남 서초 갑에 출마하겠다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워딩은 뭔가 하면 도와줄 방법도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주민의 판단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겠냐는 문제. 두 번째, 유승민 그 원내대표 부친상에서 나올 때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우리 자산이다. 다만 주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 공천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탈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질 공천 룰에 의해 가지고 유승민이 되든 이재만이가 되든 그건 주민의 판단이라는 문제는 일관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정말 나를 도와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국민들께서 뽑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와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임으로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충돌하는 것인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 공천을 이 사람을 해달라 하면 충돌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공천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없다면 충돌할 지점은 없는 것이죠. 아니 근데 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 또 다른 측면도 강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공천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어차피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됐든 대구 경북 지역에 일어날 사항들은 명확합니다. 한 후보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할 것이고 한 후보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후보들이 경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저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 때 어떤 후보는 내가 진실한 후보입니다. 왜? 나는 청와대에서 함께 모셨고 쭉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풀어내는 후보가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하는 후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의 의중은 이렇다라는 걸 적어도 전 지역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구 경북에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판단을 TK 지역에서 대통령의 자녀 임기에 레임덕 없이 충실히 국정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판단해서 그 후보를 뽑는다면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상향식 공천과 배치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사람 ABC를 전략 공천을 해주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유독 한 인물에 대해서는 훈수를 뒀습니다. 네, 바로 10일 날 한 언론인 모친상 상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지금 될 것 같은 데가 종로 아닙니까? 거기서 뭐하노? 이러고 하면서 왜 나간다고 하노?라고 센데 나가야지 저렇게 발언했다는데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히 종로 지역가 하나가 아니라 총선 판세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총선 전체를 지휘해야 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적절적소 배치가 좋습니다. 자원이 부딪히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박진 의원 종로 토박이죠. 종로에서 승부낼 수 있습니다. 오선 의원도 워낙 대중적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승부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는 정세균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나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서울에 좀 험지로 간다든지 그것이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에 맞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이 다 종로에서 부딪힌다. 한 사람은 출마하고 한 사람은 버려진 카드가 된다. 이러면 쓸 수 있는 장수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에 종로 가는 게 마땅치는 않겠죠. 원래 종로는 박진 의원이 하던 곳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런 제안 사실은 받아들일 가능성. 이게 지금 본선에 들어가면 정세균 이제 당 대표급 중진 의원하고 붙어야 되는 거지만 사실 경선이 더 문제인데 박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던진 상황에 유탄을 맞아서 본인이 의원직을 이제 내놓게 된 불출마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자신의 의원직을 날린 원흉이 돌아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의도 정가 내에서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이 오히려 새누리당 총선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